자, 강남 아파트 매입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신중하셔야 되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면은 최근에 높은 확률로 이제 가족 간의 차용증 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만약에 작성을 하면은 거의 이제 높은 확률로 한국부동산원 혹은 해당 지자체에서 소명 좀 하세요라고 연락이 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현란한 수식이라든지 엑셀, 뭐 어떤 데이터, 빅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좀 설득하는 경우도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 약간 직관적인 인간 지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일을 예측하는 것도 나름 유용하거든요. 그런데 인간 지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제 주변의 수강생분들 그리고 지인분들이 이 자금 조달 계획서 특히 차용증 쓴 거 관련해 가지고 소명 연락을 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이미 이 방송 보신 분들 중에 맞아 나도 얼마 전에 연락 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차용증 쓰는 거 이거 한꺼번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한국 경제인데 일단 자금 조달 계획서는 작년 거예요. 5월 12일 거. 그래서 이제 작년 5월 달 요때 분위기 좋았단 말이지. 그 분위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차용증은 최근에 있던 거를 제가 가져왔어요. 올해 4월 27일 그러니까 딱 1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 찬스 3억 빌려 산 집 무이자 차용증 써도 증여세 낸다. 이건 이제 어떤 건지 두 개를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한 1년 정도 기사가 이게 텀이 있으니까 또 재밌죠, 이것도. 자, 규제 지역인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에서 주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규제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에서 거래가가 6억 이상인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된다. 제출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고 이를 제출해야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의무 이행이 가능하고 실거래 신고 필증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하고 증여 상속받은 금액, 현금, 부동산 매각자금,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액, 기타 차입금 등 출처를 적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투기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각 항목들에 대해서 예금 잔액 증명서, 그리고 상속 증여세 신고서, 소득금액 증명, 그러니까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부채 증명서 이런 것들을 다 적어야 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최근 자금 조달 계획서상에 가족 간의 차용증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소명 요청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게 이제 24년 작년 기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 25년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제 주변에 지금 이거 수강생들이 많이 연락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거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제 저희 이제 연애원 멤버십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분의 지인분이 13년 전에 했던 거 지금 세무조사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제 좀 의아하잖아요. 아니 10년도 아니고 13년이나 되는데 그걸 잡아내냐. 이게 상징세는 좀 다릅니다. 좀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국세부가 제척기간이 5년 정도인데 상징세는 기본 10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기타 부정한 행위가 들어가면은 15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되면은 과세관청이 안 날로부터 내가 인지한 날로부터 1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무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어쨌든 이제 다시 이제 기사로 와서 자, 차용증 가족 간에 적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용증에 원리금 상환 금융거래 내역 등 사실관계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 못하면은 이제 지자체에서 우리가 이제 판단이 힘드니까 전문가한테 맡길게요. 해서 세무서로 넘겨버려요. 그러면 이제 세무조사 가는 거예요. 골치 아파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심하시는 게 좋고 1차 연락 왔을 때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서에서는 이 자료의 활용과 더불어서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 PCI 이걸 해가지고 세무조사 대상자를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자금 조달 계획서 기재가 끝이 아니고 해당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최초의 출처가 관건이다. 그래서 명확히 세무 신고가 완료된 투명한 자금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 계획을 신중히 따야 된다. 뭐 마지막 문구가 이제 굉장히 뭐 이렇게 뭐 교과서적인 도덕책 수준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제가 이제 좀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앞에 있었던 PCI 시스템 이거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보면 어떤 특정 사람의 5년 동안 재산 증가액 그리고 소비 지출액 여기서 이제 신고 소득된 금액 이걸 빼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상가를 샀다 28억짜리
그리고 소비 지출액이 뭐 100만, 1000만, 억, 2억 6천이다.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거의 한 3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고한 소득 금액은 3억밖에 안 된다. 5년 동안. 그러면은 이게 플러스 된 값에서 마이너스 이거를 차감을 하면은 탈루 혐의 금액이 28억 정도 나와요. 그럼 이제 대부분 뭐 이게 탈루 혐의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무려 이렇게 28억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세무조사를 잡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금조달 계획서 이미지를 좀 해가지고 볼 건데 이렇게. 그래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그래서 제출인 적으시고요. 공동명의면 각각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이 자기 자금이 있고 차입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10억을 가지고 내가 매수를 하는데 내 돈이 4억이다. 그리고 차입금이 6억이다. 그러면 각각 4억, 6억 해가지고 여기 합계해서 매수가액 10억을 맞춰야 되겠죠. 이거 틀리면 이제 이거는 기본이 안 되는 거지, 기본이. 그럼 이제 자기 자금은 뭐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금융기관 예금액이죠. 내 통장에 얼마가 있다. 뭐 4억 중에서 2억이 있다. 그러면은 비규제 지역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3구 용산 이런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그러면은 예금 잔액 증명서를 갖고 오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제출해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주식 채권 매각 대금 혹은 부동산 처분 대금 이런 거 있으면은 매매 계약서 가져오세요. 아니면은 주식 채권 이거 내가 판 거 가져오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리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나중에 사후 관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없다면 그거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4번 증여상속 있죠. 4번 증여상속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증여세 내고 신고하면은 금액이 아주 그냥 깔끔하게 끝나요. 자, 이제 차입금 넘어가 볼까요? 차입금 넘어가면 이게 8번 금융기관 대출액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으시는 게 자금 출처 소명하는 거는 아주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대 보증금. 내가 다른 집을 임대를 주고 있는데 거기 보증금 올려서 받겠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 해가지고 뭐 임직원한테 얼마 몇천만 원 정도 이렇게 빌려준다. 되게 좋아. 그런데 차입금을 다 해봤는데 그래도 없어. 한 1억 정도가 부족해. 그러면 그 밖에 차입금, 부부, 직계 존비속, 뭐 제3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11번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하고 정말 했는지 차용증을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차용증을 썼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차용증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성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 첫 번째 기사 내용이었고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부모 찬스 3억 빌려서 산 집인데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받고 해도 다 하는데 부족하니까 부모님한테 3억이나 빌린 거야. 그런데 무이자 차용증을 써도 잘못하면 증여세 낸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무이자로 차용증을 쓰더라도 연 4.6%보다 낮은 금리인 경우에는 그 차액이 연간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돈 빌리면 이자 따져야 되는데 연간 1,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법정 이자율이 4.6인데 이걸 0으로 했으니 무려 4.6을 다운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3억에 4.6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넘어 안 넘어요? 넘죠. 넘지. 3억에 4.6%니까 1,38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원금이 3억이 아니라 2억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억에 4.6이니까 1,000만 원이 안 넘죠. 920만 원 나오잖아. 그러면은 1,000만 원이 안 넘으니까 2억은 무이자도 가능해. 그럼 이제 여기서 욕심내는 사람이 내가 1,000만 원 딱 맞추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억 1,700까지 맞추면 되는 거지.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무이자를 하더라도 무이자를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죠. 이자를 지급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를 내가 꼭 지급하라는 거야. 어떻게? 메모에다가 이자 지급 기재하고 이거를 넘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내가 소명이 가능하다. 그걸 안 하고 내가 무이자니까 계속 안 주고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원금 같은 거 상환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좀 이렇게 넘어가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성인 자녀 10년간 최대 5천만 원이고 결혼 출산 때 추가로 1억 5천까지 비과세 혜택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여기 지금 보면 자기 자금에서 증여상속이 있잖아요. 증여상속. 여기서 증여세 내고 상속세 내고 특히 이제 보통 이제 증여세 내는 게 살아생전에 하는 거니까 더 효과적이겠죠. 차라리 내가 증여세를 내고 세금 신고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소명 저게 정말 좋은 자료거든요.
그리고 대출에 있어서는 어떤 개인 간의 부부 직계존비속 이게 동거래하는 게 별로 일상적으로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금융기관 대출액을 내가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면은 지금 어떤 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별히 새로운 것도 없는데 왜 이거를 지금 하냐?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 지금 조사 많이 받고 있다니까요. 최근 들어서. 그런데 지금 앞으로 더 이게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겠어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사후 약방문으로 나중에 이거를 그때 가서 대응하시면 좀 늦고 미리미리 잘 대응하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여기 가족 간에 차용증을 썼다 그러면은 무이자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무이자 하지 말고 단돈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자 지급한 내역 그리고 차용증 제출하면은 그래도 좀 뭔가 소명이 되는 거죠. 물론 뒤에 이제 사후 관리는 들어갈 겁니다. 진짜 갚는지 안 갚는지 볼 거예요. 13년 됐는데 지금 조사 받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 증여세 공제항도를 잘 좀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6억, 남편에서 아내한테, 그리고 아내에서 다시 남편한테 6억까지 되고,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는 성년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그러니까 주시는 분이 직계 존속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근데 내가 미성년자면 2천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직계 비속 밑에서 위로 주는 겁니다. 5천만 원. 그리고 기타 친족 그 외 나머지는 다 1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또 아시면 좋아요. 증여세 세율에서 가장 낮은 세율이 10%잖아요. 그럼 여기 과표가 얼마예요? 1억에 1억. 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이게 싸다는 거야. 세율 10%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까지 받으면 증여세가 안 나오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나한테 좀 여력이 돼서 해주실 수 있다. 그러면 5천만 원만 받아야 돼? 아니면은 여기 세율 10%를 꽉 채울 수 있는 1억 5천을 받아야 돼요. 1억 5천을 받는 게 좋아요. 여력이 된다고 하시면. 그러면 1억 5천 받으면 공제금액 5천 빼니까 1억이 남죠. 그럼 그 1억에 대해서 최저세율 몇 퍼센트가 붙어요? 10%가 붙어요. 10%. 10%. 그럼 나는 1억 5천에서 10%, 1억에서 10%니까 1천만 원. 그러면 내가 받은 돈은 1억 5천, 그리고 세금은 1천만 원. 빼면 1억 4천. 그게 훨씬 좋지. 자, 그럼 이거를 응용해 봅시다. 응용. 자, 특수관계자 저가 양수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20억이에요. 얼마까지 싸게 할 수 있어요? 3억, 그리고 30% 중에서 낮은 금액. 그러면 30%가 6억이잖아. 그럼 낮은 금액은 3억이겠죠. 그래서 3억까지 빼서 17억까지 싸게 매도를 할 수가 있죠. 그쵸?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은 매수자가 자녀잖아요. 그럼 1억 더 낮추자는 거지. 그럼 16억. 그럼 여기 차액 1억이잖아요. 뭐가 나와요? 증여세가 나와요. 그런데 공제금액 5천 없다고 치고 그러면 세금 얼마 나온다? 10% 나온다. 10%. 그럼 나는 세금 얼마 내면 돼요? 1천만 원 내면 되지. 근데 나는 얼마 더 싸게 샀어? 세금 내고 나더라도 이걸 싸게 샀으니까 9천 더 이익이잖아. 이렇게 하시면 괜찮아요. 증여세 세율하고 누진공제 요 내용을 알면은 특수관계자 저가 양수도에서 조금 더 이렇게 낮춰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증여세를 내면 오히려 더 깔끔합니다. 자금 출처 소명이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런 말들이 나와요. 15억짜리 아파트를 물려받으면 증여세가 이제 4억 2천 정도 나오는데 이 4억 2천이 아깝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큰 돈이에요. 큰 돈인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자녀 입장에서 4억 2천만 부담을 하면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 이제 취득세가 또 들어가겠지만 4억 2천을 부담을 하면 15억짜리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생각을 바꾸라는 거지. 무려 11억 가까운 돈을 그냥 세이브하는 거 아니에요? 싸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꼭 이렇게 막 머리를 쓰면서 특수관계자 저가 양수도를 하면 15억에서 30% 또는 3억보다 낮은 금액, 즉 3억 낮게 하면 12억까지 떨어뜨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12억에 대해서 자녀가 돈을 다 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그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고 한 거기 때문에 방금 또 제가 설명드렸었고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경각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최근에 이거 자금조달 계획서 관련해서 조사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과거 내역까지 지금 탈탈 털어가면서 보고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어떤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양다리를 걸치니까 그래요. 무슨 말이냐? 분명히 처음에는 차용증을 썼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금하고 이자 갚고 상환하고 빌린 것처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초심을 잃는 거죠. 에이, 뭐 어차피 좀 부모님도 나 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그래, 어차피 내가 너 주려고 하는 거고 또 이거 증여세면 또 증여하면 증여세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하지 뭐 하고 둘 다 그냥 잊어버려요. 예, 그러다가 걸린다니까. 근데 최근에 우리 수강생 지인분이 13년 전 거 걸렸다니까 지금. 그때 가가지고 부랴부랴 증거 만들려면 증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뭐 한 13년 동안 10년 동안 이자를 하나도 안 내고 그랬으면 문제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자 내시고 원금 상환 기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5년은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일부 보수적으로 보시는 세무사님들은 뭐 1년, 2년 그렇습니다. 이거는 입장 바꿔 생각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규제 지역은 금액 상관없이,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의 경우에 자금조달 계획서 다 제출하셔야 되고, 그 자금조달 계획서에서 개인 간에, 특히 가족 간에 차용증이 있다면은 거의 그냥 뭐 연락 다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꼼꼼하게 좀 체크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